10년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당신이 무려 1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그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았단 말이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요. 맞아요. 이제 원하는 건 딱 하나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는 거. 그렇죠. 무조건 직진해야죠, 집으로. 근데 짐을 챙겨서 배에 오른 당신이 집으로 곧장 가는 대신에 바다를 막 헤매면서 또 다른 10년을 허비합니다. 또 10년이요? 네, 막 괴물과 싸우고 마녀의 섬에 머물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요. 보통 신화에서는 이걸 두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노에서 저주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보통 신의 저주라고들 많이 알고 있죠. 하지만 만약 그게 신의 저주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가는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자신이 그 전쟁터에서 끔찍하게 변해버린 낯선 모습 그대로 가족 앞에 서는 게 너무 두려워서 필사적으로 고향 가기를 피하고 있었던 거라면요? 와, 그거 아주 날카로운 접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아는 오디세우스는 그 유명한 트로이 목마를 만들어낸 천재적인 전술가잖아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영웅이죠. 네, 완전 똑똑한 영웅의 대명사죠. 하지만 그 매끄러운 영웅담의 표련을 살짝만 긁어내면 전혀 다른 인물이 나타납니다. 어떤 인물이죠? 오늘 우리가 탐구할 수많은 심리학적 그리고 신학적 분석 자료들은 그를 영웅이 아니라 약간 완전히 부서진 영혼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부서진 영혼이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의 신화를 2026년 현대의 심리학과 트라우마 연구라는 렌즈로 다시 들여다볼 겁니다. 네, 오늘 자료들이 아주 흥미롭죠. 캠브리지 대학 출판부의 융심리학 분석부터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의 신학 백과사전, 그리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최근 영화 오디세이 분석까지 싹 다 모아봤거든요. 정말 다채로운 시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 탐구를 통해서 지금 우리 곁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보이지 않는 상처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해 볼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보죠. 좋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먼저 제가 며칠 전에 레딧에서 그 문학 토론 커뮤니티에서 아주 흥미로운 논쟁을 하나 읽었거든요. 사람들이 던진 질문이 이거였어요. 오디세우스는 20년 만에 고향 이타카에 도착해서 대체 왜 그렇게 쓰잘데기 없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까? 그 부분. 진짜 많은 분들이 읽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대목이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천신만고 끝에 집에 왔으면 여보 나왔어 이래야 하는데 그렇죠. 엉엉 울면서 안아야 정상인데. 근데 막 늙은 목동한테도 자기가 크레타 섬에서 온 도망자라고 엄청 장황하게 거짓말을 꾸며대고 심지어 평생 자기를 기다릴 아내 앞에서도 정체를 숨기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그 과도하고 강박적인 속임수에서 칼 융이 말한 트릭스터 원형을 발견합니다. 트릭스터요? 약간 사기꾼 같은 건가요? 융 심리학에서 트릭스터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닙니다. 규칙과 경계를 무너뜨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상황에 끊임없이 자신을 맞추면서 변형하는 아주 고도의 생존 기계를 의미하거든요. 생존을 위한 변신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변형하는 데 완전히 중독되어 버린 거예요. 혹은 그렇게밖에는 세상을 대할 수 없는 극단적인 트릭스터 상태에 놓여 있던 거죠. 잠깐만요. 그게 심리학적으로는 멋진 말일지 몰라도 결국 그냥 교활하게 거짓말 잘한다는 거 좋게 포장한 거 아닌가요?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적을 속이는 건 당연하잖아요. 물론 생존을 위해 필요했죠. 하지만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 그 속임수가 자신의 도덕적 근간을 파괴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도덕적 근간을요? 네, 오디세우스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자 궁극의 속임수인 트로이 목마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트로이 목마? 군사적으로는 진짜 천재적인 승리였죠. 하지만 고대 그리스의 문화적 맥락에서 보면 이건 단순한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수원일보 자료나 최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 분석을 보면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데요. 영화에서도 그게 나오나요? 네, 트로이 목마는 당시 고대 사회를 지탱하던 가장 신성한 율법인 크세니아, 즉 제우스의 법을 철저하게 기만하고 파괴한 행위였습니다. 크세니아. 저 그거 알아요.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그 낯선 사람이 변장한 신일지도 모르니까 무조건 문을 열어주고 음식을 대접해야 한다는 그 고대의 환대불문율 말이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 환대의 법률이죠. 그러니까 트로이 사람들은 그 거대한 목마를
신에게 바치는 평화의 선물로 여겼고 그래서 성문을 열어서 기꺼이 환대해 준 건데 그쵸. 근데 오디세우스는 바로 그 선의와 인간적인 실누를 악용해서 밤에 몰래 빠져나와 사람들을 다 학살해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그는 단순히 적을 물리친 게 아니라 인간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가장 밑바닥의 신뢰, 그 자체를 폭파해버린 겁니다. 자신이 속한 세계의 근본적인 도덕률을 자기 손으로 짓밟은 거죠. 와, 그렇다면 트로이 목마는 적을 무너뜨린 궁극의 무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의 영혼에 내면의 도덕성에 쏘아버린 아군 사격 같은 거였네요. 아군 사격. 네, 완벽한 비유입니다. 승리는 얻었지만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는 그 끔찍한 감각. 여기서 임상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어떤 개념이죠? 바로 도덕적 상처, 모럴 인저리라는 개념입니다. 도덕적 상처요. 네, 임상심리학자 조나단 시에이나 리츠 같은 학자들이 트라우마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꾼 개념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보통 생명의 위협에서 오는 극심한 공포와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막 죽을 뻔한 경험에서 오는 트라우마죠. 하지만 도덕적 상처는 공포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그것은 자신이 깊이 간직해온 도덕적 신념이나 기대가 위반되거나 배신당했을 때 발생하는 아주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분노의 감정입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도덕적 상처는 내가 죽을 뻔해서 무서워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혹은 내 조직이 옳다고 믿었던 가치를 박살냈을 때 영혼이 찢어지는 고통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짓을 직접 저지르거나 목격하거나 막지 못했을 때 겪는 내면의 완전한 붕괴죠. 와, 이 지점에서 저는 철학자 아도르노의 분석이랑 놀란 감독의 영화 속 묘사를 비교해보면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두 시각이 완전히 대비되죠. 네, 완전 정반대예요. 아도르노는 그 계몽의 변증법에서 오디세우스를 감정을 완벽히 통제하는 아주 차가운 이성의 주체로 봤잖아요. 그렇죠. 막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한테 자기를 아무도 아닌 자라고 속이면서 생존을 위해서는 자기 고유성마저 미련 없이 희생하는 냉혹한 인물로요. 감전이 거세된 철저하게 계산적인 근대적 인간의 표상으로 본 거죠. 하지만 논란 영화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맷 데이먼이 연기한 오디세우스는 이성적인 지배자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도덕적 붕괴 때문에 끝없는 죄의식에 시달리는 약간 나약한 피조물처럼 나오거든요. 아주 흥미로운 각색이었죠. 작전의 완벽함을 위해서 자기를 굳게 믿었던 부하 신혼을 속여서 죽게 만들고 밤마다 그 원혼에 시달려요. 그리고 마녀 키르케를 무력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닥에 주저앉아서 돌봄을 막 갈망하고요. 그리고 가장 압권인 건 환각제인 로토스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맞아요. 원작 신화에서는 부하들이 로토스를 먹고 고향을 잊어버리니까 오디세우스가 막 억지로 끌고 오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자기가 먼저 그 로토스를 입에 털어넣어요. 고통을 잊으려고. 그게 바로 도덕적 상처의 핵심입니다. 로토스를 먹는 건 단순한 나약함이 아니라 끔찍한 자기 혐오를 어떻게든 마취시키려는 절박한 시도인 거죠. 아, 마취제였군요. 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10년의 방황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됩니다. 그는 포세이돈 때문에 바다를 떠돈 게 아니에요. 적의 인간성을 말살하고 신의 율법을 어겼다는 깊은 회한, 즉 이 도덕적 상처가 그를 떠돌게 한 진짜 감옥이었던 겁니다. 와, 물리적인 바다가 아니라 자신의 붕괴된 내면이라는 바다에서 길을 잃은 거네요. 스스로 고향에 갈 자격이 없다고 판결을 내린 거나 다름없고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이야기가 갑자기 현실로 훅 들어옵니다. 고대의 신화가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직업군 이야기랑 너무 놀랍도록 겹쳐지거든요. 네, 조나단 쉐이의 분석이 참 탁월했죠. 맞아요. 퍼머넌트 저널에 실린 조나단 셰이의 책 리뷰를 보면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점은요. 쉐이가 그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를 현대 제대 군인들이 직면하는 정부 관료주의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네, 그 비유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키클롭스는 눈이 하나뿐이잖아요. 네, 외눈박이죠. 눈이 하나라는 건 원금감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대상의 깊이, 즉 사람의 입체적이고 복잡한 사연을 보지 못하고 오직 평면적으로만 세상을 본다는 거죠. 아, 규정이라는 외눈으로만 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쉐이는 이것을 참전 용사들을 대하는 거대하고 차가운 관료 시스템에 빗댄 겁니다.
그 설명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참전 용사가 전쟁터에서 영혼이 다 부서져서 돌아왔는데 국가기관에서는 그냥 13번 항목에 체크 안 되어 있으니까 지원금 못 줍니다. 다음 창구로 가세요. 이렇게 종이 쪼가리 규정으로만 그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그 맹목적인 시스템이 그들을 2번 죽이고 집어삼키는 현대의 괴물인 거죠. 진짜 괴물이 따로 없네요. 그리고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의 신학백과사전을 보면 이런 도덕적 상처는 군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의 다른 직업군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어떤 직업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의료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들은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아주 신성한 서약을 하잖아요. 네, 히포크라테스 선서 같은 거요. 맞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의 한계나 병상의 부족 때문에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내야만 할 때 이들은 극심한 도덕적 상처를 입게 됩니다. 아, 내가 사람을 살리겠다고 맹세했는데 내 손으로 포기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수의사들의 사례도 나옵니다. 생명을 살리고 싶어서 수의사가 되었지만 동물보호소의 예산이나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멀쩡히 건강한 동물들을 매일같이 안락사시켜야 할 때 겪는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듣고 보니 가슴이 턱 막히네요. 청취자 여러분, 굳이 수술실이나 보호소가 아니더라도 지금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여러분도 내 양심과 어긋나는 지시를 따라야 할 때 일종의 미세한 도덕적 상처를 입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얘기죠. 오디세우스는 그냥 전쟁 영웅이 아니라 거대한 시스템과 개인의 양심 사이에서 번아웃이 와버린 현대 직장인들의 거울상 아닐까요? 아주 깊이 있는 공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죠. 이 깊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네, 단순히 좀 쉬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걸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자 마이클 얀델은 치유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부정적 계시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부정적 계시요? 계시면 계시지 부정적 계시는 또 뭡니까? 어둠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건가요? 네, 역설적인 상황을 말하는 건데요. 소중한 가치가 완전히 파괴되고 부재하는 고통의 순간에 역설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 잃어보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알게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트로이의 그 끔찍한 사륙 현장에서 오디세우스는 오히려 평화와 생명, 그리고 타인의 인간성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가치 있는 것인지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와, 그 관점에서 보니까 신화 속에 나오는 그 세이렌 에피소드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새롭게 해석되는데요. 바다의 마녀들이 막 유혹하는 노래 부를 때 오디세우스가 자기 몸을 배의 돛대에 칭칭 묶고 버티잖아요. 그렇죠.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보통은 그 노래에 홀려서 바다에 뛰어들까 봐 묶었다고 생각하는데 쿠팡 블로그 자료랑 이 얀델의 반생명적 전쟁 논리를 연결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지네요. 오, 어떻게 연결해 보셨습니까? 세이렌의 노래는 외부의 유혹이 아니라 10년간 전쟁하면서 오디세우스 내면에 쌓여버린 폭력과 사륙, 그걸 상징하는 거 아닐까요? 내면의 폭력성이요? 네, 이미 전쟁의 잔혹함에 중독돼서 막 누군가를 파괴하고 싶은 그 욕망.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돛대에 몸을 묶은 건 괴물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내면의 광기에 저항하려는 진짜 처절한 인간의 몸부림이었던 거죠. 와, 정확합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괴물과 싸우는 과정인 거죠. 여기서 얀델의 비판적 시각이 빛을 발합니다. 어떤 비판이죠? 니치의 초기 이론처럼 과거에 당당했던 전사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게 치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 자랑스러운 전사로 돌아가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진짜 치유는 폭력의 도구였던 전사라는 정체성을 아예 벗어던지고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모하는 데서 온다는 거죠. 아,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근데 말은 쉽죠. 내가 저지른 짓이 매일 악몽으로 나오는데 오늘부터 난 새 사람이야 한다고 그게 됩니까? 그래서 신학적 치유법인 고해성사의 메커니즘을 심리학적으로 빌려오는 겁니다. 고해성사요? 성당에서 하는 거요? 네. 마르틴 루터는 고해성사를 단순한 징벌이나 형벌의 수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걸 정체성 단절에 위안을 주는 과정으로 봤어요. 정체성 반절이요? 내 입으로 내 잘못을 고백하는 게 어떻게 정체성을 끊어내나요? 내면의 어둠 속에 잘못을 숨겨두면 나는 영원히 그 죄악 자체, 즉 괴물이 됩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언어로 고백하는 순간 그 죄악은 내 안에서 빠져나와 객관적인 과거의 사건이 되죠. 아, 분리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끔찍한 짓을 저지른 과거에 나와
그것을 뉘우치는 현재의 나 사이의 거리가 생깁니다. 이 단절을 통해 비로소 자기 혐오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자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과거의 나를 타자화시킬 수 있다. 이 설명을 들으니까 영화 오디세이 결말에 왜 그런 독특한 상징이 들어갔는지 퍼즐이 확 맞춰지네요. 그 활 쏘는 장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디세우스가 이타카에 돌아와서 구원자들을 처단하려고 활을 들잖아요. 근데 나무위키 자료 보니까 거기서 화살을 쏘기 전에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한대요. 어떤 행동이죠? 빈 활을 튕겨서 텅 하고 소리를 내어 상대에게 경고를 한대요. 아, 빈활의 소리. 아주 상징적인 장치입니다. 그렇죠. 예전의 오디세우스, 그러니까 트릭스터였던 오디세우스라면 절대 소리를 안 내고 뒤뒤로 몰래 다가가서 뒤통수를 쳤을 텐데 말이에요. 네, 기만하는 방식이었겠죠. 근데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자기 정체를 세상에 알리는 거잖아요. 도덕성을 회복하려는 치유의 서사적 장치, 그러니까 스스로를 향한 거대한 고해성사였던 거예요. 완벽한 해석입니다. 오디세우스가 구원자들을 처단한 건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닙니다. 이타카에서 무너져버린 타인에 대한 환대, 즉 제우스의 법을 재건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아, 무너진 문명과 신뢰를 다시 세우는 거군요. 네. 그리고 영화 결말에서 그가 왕위를 아들 텔레마코스에게 넘기고 전사한 동료들의 혼을 달래기 위해 다시 서쪽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네, 미련 없이 떠나버리죠. 이게 바로 트릭스터 원형이 가진 적응력의 최고의 형태입니다. 과거의 상처 입은 자아를 버리고 끝없는 성찰이라는 새로운 여정을 수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릭스터의 장점인 그 적응력이 결국에는 전쟁 영웅이라는 껍질을 벗어던지고 아예 상처를 치유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변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고통을 뚫고 나온 인간의 가장 성숙한 변화죠. 네. 자, 이제 어느덧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캠브리지의 융심리학부터 신학 백과사전의 도덕적 상처, 그리고 텅 빈 눈빛의 맷 데이먼까지 우리가 짚어보니 오디세우스의 여정은 괴물들과의 싸움이 아니었네요. 네, 전혀 아니었죠. 기만과 전쟁으로 인해 입은 자신의 깊은 도덕적 상처를 직면하고 치유해 나가는 아주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내면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지금 우리와 함께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이타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타인을 밟고 올라서거나 양심을 저버려야 한다는 그 트릭스터의 유혹에 직면하죠. 그리고 거기에 굴복하면 결국 우리 자신도 도덕적 상처를 입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깊이 파헤쳐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디세우스가 바다에서 마주친 수많은 괴물들, 우리를 씹어먹으려는 관료주의 같은 키클롭스나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세이렌이 사실 외부의 적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내면의 적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억눌러 왔던 우리 내면의 도덕적 상처가 형상화된 일종의 환영이라면 말이죠. 와, 그거 정말 칠로의 진짜 시작은 저 괴물을 피해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괴물이 사실은 상처 있고 웅크린 채 울고 있는 내 안의 조각임을 조용히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가 아닐까요?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네, 오늘 우리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마구 자극할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자료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